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줄긴 했지만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주민들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의 금전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불량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체온계에 대해 표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세움 인천시 의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부평구가 주차난 해결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유인데요. 정책 조명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 기본소득이 지원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로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과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이나 지역화폐로 정의됐습니다. 기본소득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요양원 집단 감염과 관련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2.04%의 치명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2.24%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78.3%인 18명은 의료기관과 요양원 집단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4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의료인들이 근무할 시설을 안전하게 보강하고 중환자 진료용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북 긴장 관계 속에 접경 지역의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군사 행동의 원인으로 꼽은 만큼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는데요. 전단 살포 지점으로 의심되는 곳은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장 모습 어떤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남북 긴장 관계도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갔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죠. 또 네. 대북 전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이어질 때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이번 대남 행동에 대한 이유로 대북 전단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 접경지 주민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대북 전단을 반대해 왔습니다. 과거 대북 전단에서 촉발된 북한의 도발로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피해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의 도발 때마다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주민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북 전단이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이 남북이 긴장 관계로 돌아선 직후 김포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이 왜 대북 전단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2012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그 광경을 우리 민통선 주민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도 마을 전체가 불타고 부대가 불타버리고 했던 그 광경은 우리에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죠. 뭐 북쪽에 뭐 인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다. 그런 빌미로 남쪽의 그 민통선 지역 또는 접경 지역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에 빠뜨린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또 이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는데 네. 현장 모습이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달 초 접경 지역을 찾았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선 그 김포 접경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곳곳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말아달라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네.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현장들의 모습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시 탈북민 단체가 오갔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한 야산 입구를 주민들이 철책으로 막아놨던 모습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네. 이곳을 통해서 주요 의심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현재는 경찰 병력이 동원이 돼서 현장을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전단 살포 행위나 관련 단체를 목격한 주민들은 신고해달라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접경지를 찾았어요. 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 월곶면을 찾아서 전단 살포 의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김포 접경지 이장단과 간담회가 또 있었는데요. 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앞서 대북전단에 대한 정 총리의 확고한 입장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생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경찰 인력이 주민들 치안이나 다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단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고 정부로서는 관계 법령이나 모든 필요한 역량을 동원해서 꼭 막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 대처에 나선 만큼 주민들의 그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들 살펴보는 정책 조명 시간입니다. 부평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주차난인데요. 부평구가 주차난 해결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인데요.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는 원도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2.6%입니다. 쉽게 말해 100대의 차량이 있으면 18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차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재원과 토지는 제한적입니다. 주차 문제를 단순하게 주차장을 새로 지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평구는 주차난 해소의 방법을 공유경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입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은 이제 공급의 한계가 있으니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주민이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자는 차원으로 지난해 이제 교육감님과 쉽게 군수구청장님께서 그런 학교 시설의 개방의 당위성,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포괄적인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개방 협약 그 이후에 실질적인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 제도 마련을 해서 북부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와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가 함께 주차장 개방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해 개별 학교에 나가서 직접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이래서 지금 부원초를 비롯해서 5개 학교 127면을 올해부터 개방하기로 하고 좀 선도적으로 나서는 학교가 지금 현재는 5개 학교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학교를 중심으로 좀 개방의 모범적인 그런 개방 사례를 남겨서 앞으로는 전 학교를 개방할 수 있으면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계획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신트리공원 지하에도 160면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개의 공영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뭐 원도심의 한계를 떠나서 그래도 유일무지를 우리가 끝까지 찾아서 좀
주차장을 조성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 하에 7개 사업에 832면 정도 지금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열심히 확충하더라도 자동차 등록 대수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사업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이라든지 상가나 교회 등 일반 건축물 주차장 개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부평구의 이 같은 계획이 구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불량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체온계에 대해 표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유세움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인천시의 중국산 체온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인천시에서 3월병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인천시에 이제 체온계가 약 2,000개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됐는데요. 그 체온계가 이제 알아본 결과 기준, 그러니까 보통의 정상의 체온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가 낮게 측정이 돼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의회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 체온계가 실제 중국산 체온계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이제 시 집행부, 보건소, 이제 기타 공공기관 등 종교 시설 그리고 찜질방이라든가 다중이용 시설들에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요. 저희 의회 직원들도 그 같은 체온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체온계 보면 이제 명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정상보다는 낮게 측정이 돼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시에서 이 체온계를 표본 조사하고 또 오작동이 확인이 되면 전량 수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적절한 대안이 될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온계 수거를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절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좀 이상이 있다고 밝혀진 이상 그리고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체온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하고 정상적인 체온계를 보급하는 것이 좀 시급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온계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좀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인천시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체온 측정을 이제 저희가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들을 이제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체온 측정도 하고 또 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기기 측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아주 어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이런 체온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그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출입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관리서부터 해야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물론 지금 인천광역시가 다른 여타의 광역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지금 사실 사태가 많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물렁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요. 이번 그 체온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시민들에게 안전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면 코로나19도 금방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세움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헌혈은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주에 한 번, 길게는 2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꾸준히 헌혈을 하지 않는 이상 횟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혈 100회를 달성한 소방관이 있어서 주의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소방 업무를 하면서 헌혈까지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헌혈 100회를 달성한 우리 동네 히어로를 김진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란히 세워진 유공장 뒤에서 꽃을 들고 앉아있는 한 남자. 최근 헌혈 100회를 달성해 유공 명예장을 받은 공병삼 부천소방서 소방장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와 50회에는 은장과 금장을, 100회를 한 사람에게는 명예장을 주고 있습니다. 공병삼 소방장이 헌혈을 시작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또 소방공무원이셨고 할아버님께서 또 6.25 참전하셨고 뭔가 저도 이제 해야겠다, 뭔가 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람된 일을 찾다 보니까는 헌혈이 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회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헌혈 100회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잦은 교대 근무로 인해 몸이 아파 7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30번 은장을 받을 때가 2007년이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50번 그 금장을 받았는데 2020년에 이제 100회를 했으니까 50회 하는데 한 12년이 걸렸어요. 또 소방공무원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위궤양이라든지 그런 그 질병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또 헌혈을 못한 적도 있었고요. 소방관으로 일하며 심정지 환자를 살렸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는 공소방장. 그의 인생 목표는 헌혈로 또 구조로 시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가장 보람 있던 일이 이제 그 심정지 환자를 살려가지고 하트 세이버를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2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정한 게 300회 이상의 헌혈과 그 다음에 10회 이상의 그 하트 세이버를 받는 게 제 목표였는데 헌혈 300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트 세이버 10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의 이자율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 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도민은 연 1% 이자의 5년 만기로 50만 원이 무심사 대출 가능하며 심사를 거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민원을 유발하는 환경법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인천특사경은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 운영한 서구의 한 철구조물 제조사업장과 오염물질과 공기를 섞어 배출한 강화군의 한 유리제조업장,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 매립한 남동구의 한 사업장 대표를 환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천시는 집중호우와 행락절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것 같다가도 이슬비가 날리기도 해서 외출할 때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도 한낮 기온 30도에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 자체가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4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